안녕하세요. 김영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많이들 놀라셨죠. 저도 군대에 간 아들을 두고 있어 너무 놀랐고 밤새 한잠도 못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요즘도 뉴스에서는 비상계엄에 관한 기사가 줄을 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 경찰, 검찰이 총동원되어 내란죄 혐의로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소환 요구 통지서조차 수령하지 않고 있어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사해도 되나 하는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만 현재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범죄 혐의가 특정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은 것을 보면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불소추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법률가인 홍준표 시장님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도 비슷한 취지로 주장합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내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일반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즉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근거로는 내란죄는 정권 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은 찬탈할 정권이 없으므로 내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근거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타당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 형법에서는 내란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또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미 45년 전 12.12 비상계엄에 의한 내란죄를 겪은 적이 있고 그와 관련한 판결에서 내란죄에 대하여 다룬 적이 있는데요. 먼저 비상계엄과 같은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12.12 내란 사건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여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통치행위라도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고 범죄 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죄, 무죄 여부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른다면 이번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측의 주장은 논거가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형법에서 내란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조문만 보면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배제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측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런 옳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찬찬히 조문을 다시 보면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것 외에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도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는 말이 매우 추상적으로 보이시죠. 형법은 재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처벌의 대상인 범죄 행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니 형법 제91조에서 국헌 문란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풀어놓고 있습니다. 첫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예를 들면 국가의 기본 조직, 통치작용을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도로서 헌법기관을 전복시키거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헌문란에 해당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강압에 의하여 정지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내란죄 성립 여부가 판단될 것 같습니다.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판례에 의하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죄의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 협박은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 유형의 행사나 해악의 고시를 의미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등 군인이 국회 본청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것을 TV를 통해 생생히 보았고 경찰들이 국회의원들의 경내 출입을 막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헌문란이라는 요건과 폭동의 요건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에게 과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목적, 고의 등은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 요소로서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 판례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뉴스 등 매체에 의하면 대통령이 특전사의 출동 상태를 확인하였고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그 진술이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지시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내란죄의 죄책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입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비상계엄 선포.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년 나오는 책인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는 내년 트렌드 키워드 10개를 발표했는데요. 그중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줄여서 아보아라고 하는데요. 한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의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도 했었지요. 작더라도 나만의 행복을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특별히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없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별탈 없이 무난하게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며 평범한 일상에 집중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자는 의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무탈하고 안온한 하루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생활법률 지금까지 담당의 김영민 변호사였습니다.